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 피터 임봉도입니다. 총선 아바타 데일리 브리핑 37일차. 오늘은 종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종로 하면은 정치 1번지라 불리는데 선배 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시작, 그러니까 종로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지난 다음에 이제 종로에 이게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윤보선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이명박까지 이 주요 대통령들이 종로에서 국회의원들을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가 딱 있어요. 서울시장, 그다음에 이제 종로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수순이 있는데, 이런 그 과정 때문에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대권 주자를 꿈꾸든지 그 반열에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종로에 출마를 하고, 또 이번에 종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마했죠. 그렇죠. 몇 명이나 되죠? 10명이나 출마했습니다. 그 선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후보조차 이번에 지금 종로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희한한 당이 많이 있어요. 친반정당이나 기독자유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할 정도로 진리대양당, 네. 그래서 옛날 한나라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당이 있는데, 이 당들 소수 정당이라고 있는 녹색당도 여기서 이제 출마를 했고, 노동당도 출마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징성이죠. 종로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종로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연을 하면은, 출마를 하면은 사실 이제 언론에 한마디라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종로에서 이제 다수의 그 후보자들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종로는 결국엔 2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세균 후보,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총선 내 시민단체에서 오세훈 후보를 최악의 그 나쁜 후보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 우리 김 기자 취재했는데 한번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총선 내에서 월스트 정치인 10명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뽑혔는데 7번째로 뽑혔어요. 그래서 7위네요. 예, 첫 번째는 경주의 김석기 후보입니다. 우리가 못 만났죠. 네, 쫓겨났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선 내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400명 가까이 참여한 시민투표에서 오세훈 씨가 우리 김무성, 나경원, 김진태, 김을동, 윤상현에 의해서 7등을 했습니다. 불명예죠.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됐고, 낙선운동을 호소하는 선관위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 항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행 선거법에서 허용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낙선 취지를 알리고 이렇게 후보자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는, 사실 사퇴하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죠. 무상급식과 세빛등등섬. 세빛등등섬은 어떤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를 개발해 어떤 리틀 이명박처럼 그렇죠. 이렇게 보였던 모습들이고, 무상급식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무상급식 파란을 일으켰던 논쟁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이런 점 때문에 시민단체는 굉장히 오세훈 시장의 그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정세균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일단은 전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선거 토론회에 불참한다든지 아니면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당에 이렇게 공천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함께 일단 들어보시죠. 저는 오세훈 후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한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과 또 과거의 행적, 특히 정치인은 과거에 어떤 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과가 있는지 공과를 제대로 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토론도 별로 없고 또 인터뷰도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 인터뷰를 두어 군데 하긴 했어요.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증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자, 정세균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오세훈 후보는 못 만났죠. 네,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만나기가 정말 우리 김석기 후보 만나기 못지않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후보 측의 공보팀장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 저희 후보자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외부에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겠다는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논의를 못 해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결론은 뭐냐면은 어차피 토론에 나와봤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 정치인들이 자기 약점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거. 아니 뭐 얘기해봤자 나는 설득을 못 시킬 거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정치인이라는 거는 유권자를 설득해서 나의 편으로 만들고 나의 정책과 공약을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는 오세훈 후보가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토론, 유권자의 알 걸 위해서 토론을 무조건 해야 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이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이 조금 유권자를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후보자가 좀 많아요, 종로에. 이분들을 다 10명을 다 만날 수는 없고 몇몇 분을 만나고 그들의 어떤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진보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 있죠. 정의당이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19대 국회가 정의당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느냐 봤을 때에는 사실 진보정당 지지자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의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더더욱 그런 실망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빅텐트나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빅텐트 이전에 각각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유권자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후에 그 새로운 정치가 싹틀 수 있는 씨앗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선거연합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나라에서는 선거연합이 제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하면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자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득표율에 맞춰서 의석을 배분하는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선거연합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후보가 나왔다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사퇴를 하고 이런 건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 방식이거든요.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선거연합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후보를 다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노동당 후보와 녹색당 후보를 만났습니다. 근데 좀 약간 견해가 틀려요. 여기서 이제 작은 소수 정당들이 비례대표제에 의해 각 당과 연합하는 부분에서 이 노동당 후보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녹색당의 후보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은 요새 이제 한참 뜨는 핫 이슈 샌더스라는 사람 있죠. 미국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가까운 건데 이 사람이 원래 그 무소속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다 보면 민주당에 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소수 정당, 무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각 정당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미국에는 가능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정당은 없지만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한 그런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나 이런 걸 자꾸 이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양당에서는 절대 불가라는 외침을 하고 있고 이런 소수 정당들의 다양성이 좀 이렇게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이 이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우리 언론이 너무 인기 영합주의, 스타 잘 나가는 사람만
취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받은 만큼 국회로 진입하는 게 올바른 정당 그리고 올바른 이 선거 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흔히들 이제 이 국회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가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굳이 막 야권 단일화 한다, 막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할 일 없고 제대로 된 모습, 자기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다양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또 나아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끝으로 선배 이제 종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어쨌든 지금 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0명의 후보나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약 유권자들이 오세훈을 선택한다면은 오세훈 후보는 대권까지 내년 대권까지 갈 수 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세훈 후보를 만나서 이걸 꼭 묻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내년도에 종로 유권자들은 다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됩니까라는 걸 딱 물었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재보궐선거 지금 몇 번 했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거는 뭐 개인적인 뭐 일이겠지만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꾸 재보궐선거 하고 그러면 다 돈 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결론을 내리면은 오세훈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참 종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나름입니다. 총선 아바타 데일리 브리핑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